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13월에 보너스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뱉어낼 것이냐 이거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이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누구나 알지만 여전히 어려워하는 연말정산의 절세 방법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서 정병창 세무사와 함께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방법부터 절세 팁까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정병창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12월, 1월, 2월만 되면 항상 고민하는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들, 말 그대로 직장인들인데요. 직장인들이 급여를 받고 내가 이제 생활 수준을 만들어 나가게 되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월 회사 측에서 급여를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먼저 납부를 하고 그리고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산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먼저 알려고 한다 그러면 원천징수라는 제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살짝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인으로서 회사를 다닐 때 회사로부터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급여를 받으면 매달 급여를 받는 시점에서 4대 보험과 함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먼저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자, 이때 내는 원천징수 세액을 1년치 합산을 해서 우리가 그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하는 제도, 이것을 우리가 연말정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내가 1년치 벌어들인 소득에서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입니까?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이해를 해두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원천징수란 제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원천징수 의무자라는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받는 급여 금액에서 4대 보험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근로소득세라는 것을 납부하고 그리고 나머지 잔액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급여를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300만 원 중에 4대 보험과 세금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이렇게 묶어가지고 내는 세금이 있는데요. 이 세금을 묶어서 약 한 10여만 원 정도, 한 20만 원 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빼고 난 금액을 여러분들은 급여로 매월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내가 직장인인데 말 그대로 정규직 직장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나 일반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소득세법에서 원천징수라는 제도 자체를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해가지고요. 매월 원천징수를 하고 1년의 연말정산을 통해 가지고 정산하는 방식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내가 일용직 근로자여가지고 원천징수만 하면 연말정산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그런 분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제도와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함으로 있어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겠죠, 그죠? 근로자도 한꺼번에 많은 세액을 국가에 세금 내는 것보다는 월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세금을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득에서 미치는 영향도 좀 적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세액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매월 급여에서 떼는 원천징수세액은 딱 정해진 픽스된 금액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대략적인 금액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이제 우리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만약에 급여를 300만 원씩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나와 배우자와 자녀가 한 명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3명의 그죠? 우리가 공제 대상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가 있게 되는데 급여를 300만 원 받고 부양가족을 포함해서 3명이 근로자가 있다라고 하면 나는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먼저 원천징수 당할 수도 있고요. 100%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120%를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달 12개월 동안 세금을 내고 나면 그것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연말정산할 때 13월에 보너스다. 아니, 13월에 폭탄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매달 이렇게 떼었던 세금 자체가 적으면 나중에 그죠? 세금을 오히려 토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아서 13월에 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매달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때 4대 보험과 함께 먼저 낸 세금이 있었기 때문에 낸 세금의 한도 내에서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회사로부터 원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원천 징수를 선택을 했다고 하면 한 번은 80%, 뭐 한 번은 100%, 한 번은 120%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원천 징수를 이렇게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제 12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연도 그죠? 2월간까지 우리 총 한 3개월 정도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항상 고민스러워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매달 급여를 뛸 때 원천징수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12개월 동안 합쳐졌겠죠. 그럼 합쳐진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입니다라고 하면 원천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고요.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건설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라는 부분 하나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우리 일반 직장인들 있죠. 그죠? 일반 직장인들은 누구나 우리가 원천징수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말정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언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그죠? 우리는 뭐 12월부터 준비해가지고 1월 달에도 준비하고 2월 달에도 준비하고 그죠? 항상 이렇게 준비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2월 달입니다. 2월 달 내가 급여를 받을 때 작년 1년치에 돼가지고 냈던 세금을 정산하겠다. 정확한 소득세를 내겠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뭐 12월까지 회사를 다니지 않고 그죠? 중도에 퇴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퇴사한 시점에서 회사 측에서 연말정산이라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정산을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큰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19년도 과세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말일까지 매월 직장인으로서 급여를 받을 때 4대 보험과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우리는 소득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2020년 2월 달에 내 급여를 받을 때 그때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내가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내는 것보다는 거죠. 많이 돌려받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연말정산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거에 대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 제출이라든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제출이라든가 이런 의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인이긴 한데요.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다른 소득까지 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나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서 모든 의무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든가 이자 배당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묶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나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매월 원천징수라는 걸 회사 측에서 하고 4대 보험까지 사실은 띄어지고 그죠? 나머지 금액을 자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연도 2월 달 연말정산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정확한 여기는 결정세액이라는 걸 계산하는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결정세액이 매월 띄었던 세금보다 더 많다라고 하면 매월 띄었던 세금이 말 그대로 좀 적다라고 하면 세금을 더 내야 될 것이고 우리가 13월에 보너스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월 뗐던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소득에서 차감을 시켜주는 소득공제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소득에서 공제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세액 감면이라는 것과 세액 공제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13월에 보너스가 되려고 한다면 그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소득 공제를 잘 받자. 그다음에 세액 감면을 잘 받자. 그다음에 세액 공제를 잘 받자.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세 가지 형태를 통해서 최대한 2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서류를 잘 챙기시면 자, 정확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고 정확한 소득세가 계산된 다음에 그동안 내가 매월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으로서요.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인적공제와 추가공제라는 형태가 있어요. 뭐 용어들이 사실 어렵긴 한데 자,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뭐 받아야 돼요? 나 공제 받아야죠. 그죠? 내가 본인이 그만큼 일한 대가니까. 그래서 그때 받는 게 150만 원 공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득이 생기면 내가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부양가족이랑 같이 생활도 하고 그죠? 병원도 다니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교육비도 내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들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표에 있는 것처럼 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인 자녀, 그다음에 형제, 자매, 심지어 위탁아동까지도 여러분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보시는 요건들 있죠. 직계 존속, 즉 부모님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조부모는요. 조부모 당연히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형제들이 받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다른 부모님들이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형제자매가 이제 한 번씩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형제자매는 안타깝지만 20세 이하, 60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왜? 형제자매도 스스로 그죠? 소득이 생길 수 있고 스스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부모님이 좀 더 연료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이야. 그러면 보시다시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공제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요. 그다음 자, 경로자, 그죠? 공제 챙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챙길 때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입니다. 장애인 공제. 일반적으로 장애인 공제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장애인 등록증 있죠, 그죠? 요 장애인 등록증 있으신 분만 공제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5.18 민주화 운동하다가 예를 들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 증서가 나온다든가, 그죠? 또는 암이라든가 중증 질환을 통해 가지고 병원에 진단서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받으신 분도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장애인의 범위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장애인 같은 경우는 추가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어요? 200만 원을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자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들만 잘 챙기셔도 일단 하나 누락하면 그죠? 최소한 10%에서 20% 이상의 세금을 갖다가 못 돌려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공제 부분을 기본적으로 잘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월 여러분들이 받는 급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보험이라는 게 떨어져 나간다 그랬죠. 소득세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4대 보험도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4대 보험 떨어져 나가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들도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주택에 그죠? 가입을 해가지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를 상환한다. 과거로 따지면 이게 뭐였냐면 모기지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기지론에 이자를 납부한 게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요 이자 상당액도 우리가 연 30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세를 살고 있다 하면 전세자금에 대해서 전세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가적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 무주택 세대주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가 있냐면 주택 청약저축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이 주택 청약저축 가입에도 24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중에 하나 이상을 가입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택 관련된 부분은 자. 대부분의 형태가 뭐로 돼 있냐면 무주택 세대주일 때 또는 1주택자일 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주택자였다. 이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이외에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노란우산 공제라고 뭐 방송에서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하면 소기업 소상공인 부금에 따라서 우리가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이런 형태도 존재한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부분이 신용카드 부분입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신용카드는요. 여러분들이 벌어들였던 소득에서 비용을 차감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신용카드거든요. 이 신용카드 사용액은 나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차 살 때 자동차 살 때 신용카드 긁었으니까 이번에 총급액이 25% 넘겠지. 그러면 소득공제 많이 받을 거야. 절대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우리가 3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구입 같은 취득세라든가 이런 또는 면세된 부분 이런 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전통시장에 갔다 그러면 그죠? 요 제로페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제로페이로 인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40%까지 해서 추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는 뭐 많은 제도가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많이 적용하는 게 중소기업 취업자분들입니다. 취업하면 청년 만 34세까지 늘었습니다. 만 34세까지 해가지고 청년들은 자 내가 낸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70%까지 우리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혜택 한 달에 우리가 1년 기준으로 150만 원 한도 내니까 체크를 하나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자녀 세액공제 부분인데요. 과거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동수당이 우리가 그 7세 미만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 세액공제는 7세 이상부터만 우리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자녀 한 명당 15만 원, 자녀 2명 이상일 때 자 30만 원 이렇게 해서 공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녀 세액공제를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꼭 챙기셔서 받으셔야 되고요. 연금 계좌를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금 계좌 세액공제를 우리가 12%에서 15%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연금 계좌 가입하신 분들은 꽤 큰 혜택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챙기실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꽤 한도 금액이 크죠, 그죠? 우리 300만 원, 400만 원 범위 내에서 꽤 큰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과 묶어서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특별세액공제에서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보험료 있죠. 자동차 보험도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까지 묶어가지고 교육비까지 혜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게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세법에서 필요한 부분이 추가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도 정병창 세무사와 함께하는 연말정산 준비 방법 절세 팁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같은 시간에도 또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MB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